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유아인이 매주 지인들과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아인 소속사는 이와 관련된 소문에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30대 남성이 5시간 이상 원룸 화장실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문 밖 6m 거리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습니다. 남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항상 발찌를 차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면서 과거 행적을 알게 됐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큰 충격받아서 정신이 어질어질할 때 하늘이 노랗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왜? 중국발 황사 때문에 말이죠. 진짜 하늘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누렇게 떴지 뭡니까? 내일까지 완전 고농도 순도 100% 메이드 인 차이나 황사 계속되고요. 모레 비 오면서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외출 마시고요. 사건 반장과 함께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 정책 선임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 반장 너무 웃겨요. 꼭 미국의 뉴스 버라이어티 같아요 하신 이 미라님, 몸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도 사과는 빼먹지 않아요 하신 김혜애, 유애경님, 어제 별다방 가서 커피 마시는데 옆에서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옆자리 아저씨 의자에 맨발을 올려놓고 발꼬락 막 비벼대지 뭐예요. 좀 하신 최현정님. 자,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는데도 차들이 멈추질 않고 계속 가더라고요. 결국 신호 바뀌고서야 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신 부산의 구본희님. 신대방역 근처에서 오늘 오전에 차량 전복 사고 있었어요. 안전운전하세요 하신 송현아님, 양상숙님, 홍기훈님, 김청기님, 코스모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조금 전에 막 공개됐습니다. 네, 늦은 오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1살 남성 유상원,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 49살 여성 황은희입니다. 앞서 검거된 이 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네고요. 피해자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통화 내역, 계좌 내역 같이 이런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고 또 이렇게 밝혔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진이 보시면서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과연 지금 모습이 저럴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남성만 해도 지금 50대인데 저 50대 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단 사진은 젊어 보입니다.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무인 매장 정복자들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무인 매장에 애들 3명 입장. 갑자기 한 녀석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포장지 푹 찍고 유리 쾅쾅 치더니 그 위에 톡 올려놓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녀석. 계산도 안 한 아이스크림 저렇게 먹고 저걸 다시 냉동고 안에서 휙 던집니다. 자, 옆에 녀석도 포장지 뜯고 역시 그 안에다가 휙 던져놔요. 자, 판매용 우산까지 마지막으로 뭐가 아쉬웠는지 저렇게 들고 나가버립니다. 절도한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옛날에 수박서리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요, 계산도 안 한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냉동고 유리문에 치고 그걸 그 위에 다시 녹아서 녹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입에 대고 다시 넣거나요, 이 포장지를 찢어서 냉동고에 넣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용으로 둔 우산까지 결국엔 들고 나갔습니다. 이 가게가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점주가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촉법소년이라고 저러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면서 이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그 일본 스시집에서 그 회전 초밥집에서 막 이게 했잖아요. 네.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애가 이거 뜯어가지고 먹던 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일본 스시집이 물론 성인도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긴 하지만 아까 이제 이거 뭐 옛날에 있었던 수박세례랑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 아이들도 분명히 저게 금전을 지급을 하고 판매가 되는 물건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저거는 뭐 촉법소년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차가 안 서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삼촌이상 불러도 안 꺼져요? 선생님 그 브레이크 양반을 한번 꽉 밟아보세요. 지금 끝까지 밟고 있어요. 더 안 들어가요. 지금 그냥 긁을까요? 선생님 일단 그 전원 시동부터 3초 이상 눌러보세요.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네. 그 기어도 지금 계속 안 먹어요? 예, 기어도 지금 계단이에요. 네. 지금 속도 어떻게 돼? 아직도 80이에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속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100이요. 안 꺼져.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네. 선생님 지금 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경찰차, 지금 차에서 연기 엄청 나고. 경찰차나 저거. 선생님. 와, 진짜 세상에 미국 영화에서처럼 순찰차가 진로를 막아서 그냥 충돌을 해서 세웠어요. 멋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전자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경부 고속도로 청주 요금소 인근에서 20대가 몰던 차량에서 운전석 앞쪽 바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그 제어가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은 또 제동 장치가 문제가 되니까 차를 세우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순찰 중이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7구대 소속된 김정호 문흥규 경위가 순찰하다가 운전자하고 차량에 문제 있는 걸 알고 수신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찰차를 앞으로 몰고 가서 그 사고 차량 앞에 섰습니다. 아니, 선 게 아니고 아까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추돌을 유도하면서 속도를 줄인 거예요. 갓길에 정차한 다음에 불난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순찰 차량에는 꼭 소화기가 있거든요.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차량도 크게 사고는 안 났기 때문에 저 신속하게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저 두 분에게 저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마지막 생일 선물 찾았다입니다. 자, 지난달 이 전북 김제 한 화재 현장에서 70대 남성을 구하다 이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얘기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죠. 자, 생일을 열흘 앞두고 순직한 이 성 소방교를 위해서 지인이 묘소에 선물로 두고 간 운동화가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누군지 몰라도 인간도 아니다. 많이들 분노하셨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이 앞서 성공일 소방교는요, 지난달 6일에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했습니다. 유해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요. 이 생일을 열흘 앞두고 순직했기 때문에 성소방교의 지인이 그 묘소에 미리 사뒀던 생일 선물 운동화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가족이 가보니까 이 상자 속 운동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어제 경찰이 이 70대 여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게 우리 정서상 용납이 됩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대답이 그래요. 이 여성분이 남편하고 산책을 하는 길에 이게 깨끗한 운동화가 있길래
거기서 그냥 지인 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집어왔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행인 건 어디 뭐 사용을 하거나 처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지도 않아서 경찰에서 회수를 했는데 본인도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딱 그 묘소 앞에 분위기를 보면 그게 정말 왜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벌레가 우글우글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혹시 지금 저녁 식사 중이시면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여기는 모텔입니다. 침대 커버 저렇게 확 뒤집어뜨니 아이고 레벨 벌레 아우 꿈틀꿈틀 심지어 다른 부분도 저렇게 들춰봤더니 아우 이 새끼들까지 우글우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도대체. 자, 이 기자 보기만 해도 몸이 좀 가려워지는데 저분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죠? 네, 저분도 지금 두드러기가 나서 굉장히 좀 괴롭다고 하고요.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현장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평소에 모텔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침대를 살펴보니까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올린 영상을 보면요. 매트리스 패드 사이에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추정되는 물질도 다수 천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드기랑 빈대로 추정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자기도 어렵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거기까지?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모텔 측에서는 병원비까지는 해주겠다. 되게 통 크게 해주는 것처럼. 자, 그런데 반값 환불은 또 안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보자가 사실 이제 저렇게 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이제 몸이 두드러기가 났다, 갑자기 반응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 환불은 못 해주겠다면서 나도 평생 그런 걸 못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님 오시기 전에 침구 바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다는 거예요. 근데 침구를 새로 바꾸는데 저런 벌레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도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보호원이랑 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묵었는지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기서 잤다면. 알겠습니다. 자, 그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검찰청에 대신 전화 좀 점점점입니다. 자,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 승객 다급히 택시에 탑승합니다. 뭔가 좀 어딘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죠. 갑자기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줍니다. 이거 검찰청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하자 기사님이 전화를 저렇게 대신 한번 걸어 보는데요. 자, 그런데 신호만 계속 뚜뚜뚜. 뭔가 이상합니다. 자,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승객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현금 전달 직전에 수거책을 저렇게 검거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보이스피싱이겠죠? 네, 100% 보이스피싱이죠. 택시 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는 수거책을 잡은 그 사건인데요. 지난 13일 창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야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당신 계좌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 계좌에 범죄가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통장과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피해자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마지막에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정말 지방검찰청 전화가 맞느냐라고 전화를 해보니 그 전화는 뚜뚜뚜뚜뚜 소리가 나지 않자 택시기사 바로 112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수거책이 올 때까지 가서 그 수거책을 딱 잡았다라고 합니다. 수거책 사기 미수로 잡혔고 그런데 수거책이 마지막에 했는 말 정말 우리한테 아연실색할 수 있는 말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먹을 때 눈치 주는 남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출산 후에 과체중이 된 아내에게 이 남편이 계속 눈치를 준다는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마른 체격이었는데요. 임신을 하면서 20kg이 급격히 쪘습니다. 이게 출산 후까지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 부부가 고깃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 아내가 쌈까지 싸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만 눈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내는 굴하지 않고 반찬까지 리필하면서 고기 3인분을 혼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다면서 이 남편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이 참다 못한 남편이 적당히 먹으라고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과체중이기 때문에 건강 걱정이 돼서 쓴소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 아내는 임신하면서 찐 살이고 당신 아이 낳다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주냐는 입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은배 엄마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3인분을 해치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 진짜 창피해서 같이 외식을 못 하겠어. 당신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 나도 관리하는데 당신 왜 이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기요. 동그라미. 이거 너무 이거 인기를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이게 내일이라면 저렇게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아니, 야, 양지열, 뭐 창피해? 나 임신했을 때 먹기 싫다는데도 입덧 웽웽 하는데도 은배 생각해서 먹으라고 계속 입에다 밀어 넣은 게 누군데 이래? 네 자식 낳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창피해? 아이고 은배야, 네 아빠가 나보고 돼지란다 X. 아니, 뭐 족보가 이상하게 꼬였는데 뭐 무슨 이상한 이런 족보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예, 극중 인물은 이거 픽션입니다. 네. 자, 우리 은배 팀장님. 지금 여성분이 지금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애를 출산하고 나서 애 키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분, 3인분 먹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먹으면 더 마구라고 사줘야 되고 맛있게 사줘야 되는데 창피하다? 개걸스럽다? 이거 남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여성분, 아내가 먹는다고 그러면은 더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야 애를 잘 키웁니다. 이거 너무 이 방송 이걸 의식하시는 것 같고. 자, 일단 승현님. 아니 뭐 살 찔 수 있잖아요. 저도 살 빼보니까 그냥 입맛이 당길 때는 밥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맛이 좀 당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말 합법적이고 의료용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통해서 입맛도 조금 줄이고 살도 좀 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먹는 모습이 개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혼자서 3인분을 드셨어요. 그 혼자서 3인분을 먹는다는 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럼 누구?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분에게 현재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냥 두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저는 솔직히 김부배 팀장님 의견하고도 다릅니다. 드시게 두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조절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그럼 반작용 속에 사람을 하지 말라면 더 먹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같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자기 건강 생각에서 한다는 얘기 해가면서 같이 뭔가 약간 지금 좀 승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이 됐든 운동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걸 구박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렇군요. 자, 우리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걸 듣고 아니 그냥 먹는 걸로 타박을 해도 서러운데 아이 낳고 찐 살 가지고 타박을 하면 얼마나 서러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다른 패널분들이 다들 이제 동그라미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살이 찐 채로 회복이 안 되면 그만큼 육아에도 참여를 많이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서 같이 좀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애써 좀 해봤습니다. 애써서. 네, 자, 가족 우리 여러분들 가족이었는데? 생각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현성님 이혼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님 여자들은 아이 낳고 나면 몸 다 망가지니까 빨리 빠지지도 않아요. 아이고 서럽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은하님 5남매 낳고 아파 보인다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 우리 영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또 훌륭한 부군을 두셨군요. 자, 충북 청주에 사시는 임모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만삭인 사모님이 지난 9일 청주 이 복명동 소재 한 사우나 가셨다가 봉변을 당하셨다고요. 샤워 후에 사모님이 옷을 입으시다가 어떤 남자가 그냥 이 여성 탈의실 복판을 그냥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 잡고 보니까 이 남자와 매점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사모님이 그날 이후 그 받은 충격에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사모님 그리고 태아 모두 별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KB 금쪽 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왜 플러스일까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말이 늦나? 아이에게 용기를 더하고 안 먹을래. 안 먹어도 걱정. 내가 다 먹을 많이 거야. 먹어도 걱정. 엄마에게 안심을 더하고 하나, 둘, 셋. 모두에게 자신감을 더하는 자녀보험이니까요.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몸 성장도, 맘 성장도 더블 케어. KB 금쪽 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KB 손해보험. 배우 유아인이 매주 지인들과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아인 소속사는 이와 관련된 소문에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유아인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자,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죠. 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에 이어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졸피뎀입니다. 이 의료용 마약류인데요. 이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프로포폴처럼 오남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의약품입니다. 이 경찰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병원 의원을 압수수색해서 여기에 기록을 확보를 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졸피뎀도 과다 처방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걸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서 매수하고 복용한 혐의를 추가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5종류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는 졸피뎀 과다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을까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저 모발이나 소변에 의해서 4가지 종류의 마약류가 나왔는데요. 이번 그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모발하고 소변이 아니고 그 병원에 그 압수를 해가지고 의료 기록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소속사에는 뭐라고 했냐면 졸피뎀 투약 관련해가지고 오랜 수면 장애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해당 성분, 즉 졸피뎀 성분입니다.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를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조사에 밝혀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난 뒤에는 정확하게 졸피뎀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나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혐의죠. 혐의인데 코카인 같은 경우도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투약 안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들으신 것처럼 치료 목적이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인정한 게 이 대마 흡입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마 흡입은 본인이 부인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죠. 정말로 순수하게 의료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 유아인 씨와 관련돼서 이 소식이 알렸을 때 보통 가장 충격을 줬던 게 아마 코카인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성 반응이 분명히 나오는데 투약을 안 했다. 이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이 성분이 들어갔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나도 아예 모르겠다. 이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검사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 앞으로 추가 수사 내지 재판에서 굉장히 크게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승현님 마약 관련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경우가 없이 꼭 이렇게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외딴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셀럽들이 마약하는 모습, 버닝썬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마약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약이 연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와 내가 이 마약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클럽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카인과 함께 있는 마약을 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중이라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이게 경찰발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클럽 이야기는 클럽에 있는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인 외에 그 지인들이 함께 와서 이태원에 있는 어떤 특정 클럽에서 마약류를 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마약이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속사 입장에서는 특정되지 않는 마약에 대해서
제보자의 진술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자, 클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목격됐다는 거죠? 네, 일단 이 목격자의 그 마약 의심 정황인 건데요. 이 목격자에 따르면 유아인 씨 일행이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 여기가 다른 곳보다도 유독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를 지정석처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 일행이 계속 담배 형태의 뭔가를 태웠는데 이 클럽 안에서는 이게 뭔가 냄새도 담배와는 좀 다르고 수상하다. 유아인 일행이 술은 별로 안 시켰는데 좀 과하게 취해서 나가는 게 이상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 유아인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쯤부터 다시 등장을 했고 올해 초부터는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 씨 지인들은 그 이후에도 그 일대에서 자주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목격담만으로는 동반 마약 투약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이 이 공범을 밝혀낼지 그 수사 결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목격담은 그야말로 뭐 주장이죠,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소속사는 이런 보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법적 조치다. 하하, 소속사가 이 목격담을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제 그 소속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는 이제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할 때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제보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자기들이 확인한 그 해당 라운지 클럽은 실내 공간에서 흡연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보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이렇게 뭐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은 베스트 댓글이 보니까 이런 소속사의 입장에 대해서 베스트 댓글이 어이가 없네였습니다. 그 유아인 씨가 극 중에서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유행어죠.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이게 물론 가짜 뉴스가 나오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서에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게 또 있긴 하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보통 이 시각에서는 왜 구속 안 시켜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면 지금 워낙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고 일반적인 마약이 발견됐다는 경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막 공범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책이 그리고 흔히 쓰는 뭐 메삼페타민 같은 것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든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졸피뎀 오남용으로 의료 사실 사건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버린 경우고 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또 이게 오남용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아플 때도 어떨 때는 진통제 하나를 드는데 하나를 먹어서는 안 되고 2알, 3알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를 오남용했다는 거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아인 소속사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법적인 걸 따져보고 아마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그것과 정서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은 그냥 계세요 좀.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시든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이태원 이 클럽 이런 것도 유아인 씨 집이 이태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 있게 지금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 다시 불러서 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남성이 5시간 이상 원룸 화장실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문 밖 6m 거리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야, 진짜 이 두 번째 사건 오늘 저희가 왜 준비를 했냐면 어르신들 진짜 이런 일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네, 일단 이 30대 남성은 서울 중심가의 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난 5일 저녁 7시쯤에 일과 마치고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잠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그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곳이 반지하였기 때문에 창문도 없었고요. 넓이도 1제곱미터 남짓한 이 아주 작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또 워낙 튼튼해서 이 남성이 키가 170cm, 몸무게가 102kg 나가는 건장한 체구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어허.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히고 아무리 힘을 써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괴성 지르다가 이 5시간 가까이 발버둥을 쳤다고 하는데 아, 저기 갇혀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체력이 고갈돼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즈음에 아주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남성이 정말 저 좁은 공간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직접 그분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화장실에 갇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진짜 천장도 뚫어보고 유리도 깨보고 별 쇼를 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고독사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손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시죠? 유리로 천장 뚫고 해서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유, 많이 다치셨네요. 자, 팀장님, 근데 영상만 봐도 일단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갖고 가진 않는데요. 이 남성도 한 번은 이제 화장실 갔을 때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아마 변기에 앉다가 휴대폰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부터는 이제 화장실에 휴대폰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날도 휴대폰을 안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문이 잠겼을 때 사실은 세면대에 보면 거기 수건걸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그걸 뜯어가지고 문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열려고 계속 3시간 동안 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튼튼하다 보니까 구멍이 안 뚫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천장으로 탈출하려고 유리를 깨고 천장을 했는데 알다시피 천장은 뭐가 있습니까? 세면이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참 힘들었고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유리도 깨졌고 아니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혼자 갇혔는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소리 쳤는데도 아무도 혼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처했던 거죠. 자, 일단 뭐 휴대폰을 한번 저렇게 과거에 변기에 빠뜨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단 뭐 이런 화장실에 갈 때는 항상 놓고 갔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이 아시죠? 그거 스기. 아, 이거 진짜 휴대전화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그 녹취가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일단 이게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걸 자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광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하이 무슨 비 내지는 무슨 하이 뭐 이렇게 그런 그 업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포자기라고 정말 나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내가 밖에 저 스마트폰이 있지라고 걔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주 안 썼나 봐요. 인식을 못 하다가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목소리를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급전화 했는데 반응이 없다가 하이 하고 나서 다시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를 불러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 갇혀있는 남성이 그래서 아까 부모님이 연결이 됐던 거구나. 근데 이 갇혀있는 남성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시는지조차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여전히 엄마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119 했다가 다시 또 하이 무슨 비 이걸 부르는 게 반복됐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셨지만 아버지가 119다 이걸 딱 찾아내서 저 경찰하고 119에 구급대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목소리가 정말 사실 절박했던 상황이에요, 이 남성은. 예. 지금 뭐 이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저 정도까지
아니 근데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취재를 했는데 이 당사자분은 정말 그때 급박하셨대요. 예.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 지금 이 갇혔던 분 상태가 어떠시답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절박하게 했는 게 이렇게 천장에 있는 그 천장을 열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팔을 5일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고 지금 저 보이잖아요. 저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파이프로 문에 구멍을 내다가 손바닥은 살점이 패일 정도로 찰과상을 입었고 또 이렇게 중간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발에 박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마 사람이 갈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 보면 그 문이 열리지 않고 나의 그 신체적인 어떤 상황은 점점점 이렇게 고갈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무서웠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체격도 좋으신 분인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 문이 그만큼 안 열려 있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인데 다행히 이제 뭐 나오셨고 그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전부 수리해 주기로 했다. 저는 그 문이 왜 그렇게 잠겼는지도 한번 정도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잠기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그 영화 서치라는 영화, 미국 영화 서치 2에서도 이 아주 유사한 911에 이렇게 신고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거 좀 오버 아니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전북 익산에서 한 독거 어르신이 진짜 이 경우랑 비슷하게 욕실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갇히셨어요. 무려 보름 동안 수돗물을 드시면서 그 보름을 견디셨습니다. 친구가 아니 왜 친구가 연락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가가지고 겨우 사셨어요. 자, 지금 나가고 있죠, 기사. 양 변호사님, 아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이 휴대전화라는 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지금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갇혔던 남성이 스마트폰을 바로 떠올리지 못했으면 며칠 갇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며칠 사이에 만약에 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진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진짜 큰일을 겪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혼자 사신다면 휴대전화 같은 걸 가능하면 휴대를 하고 안에 좀 안전한 데 드는 걸 또 좋고요. 또 문을 혼자 사는데 굳이 문을 잠글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열어놓는 거, 문고리도 자주 점검하시고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면 저게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문고리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화장실 한 곳에 뭐 하나 좀 더 두는 게 뭐 힘든 일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비상연락 벨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게. 그러니까요. 자, 어르신들 꼭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16년 한 중매 사이트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탈북 여성은 3개월가량 교제 끝에 새 삶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결혼 직후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남편이 씻거나 잠을 잘 때 늘 뭉툭한 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우연히 국가기관 요원에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됐고 이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들추게 됩니다. 문제는 여성이 남편을 추궁하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집까지 나가버렸다는 건데요. 대체 여성이 알게 된 남편의 수상한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상한 액세서리입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가리고 계시는데 너무 쓸데없이 많이 달고 주렁주렁 달고 두 개밖에 계세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안에도 있잖아요. 그 몸 안에도. 자, 그런데 이런 거, 자, 이 경우처럼 그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 혹시 샤워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계속 다 착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 반지는 의외로 씻을 때 불편하니까 빼는데 다른 액세서리 종류 같은 거는 안 빼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도. 그리고 특히 뭐 피어싱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냥 씻을 때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계속 24시간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반지도 그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는 그런 반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이런 거는 쭉 차고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차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연애할 때는 왜 이걸 눈치를 좀 못 챘을까요? 네, 이게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는데요. 이 여성은 2016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3달 정도만 교제를 하고 이 지난해 3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어딘가 수상하구나, 남편이 어딘가 수상하구나라고 느낀 건 이 신혼 초기부터였다고 합니다. 액세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뭉툭하고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씻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차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저 남자는 그 아내가 오빠 이거 뭐야 하면 스마트 발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문자가 왔냐 하면서 막 이렇게 발을 얼굴에다 갖다 대고 그건 좀 아까 오반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발찌나 반지 같은 거 잘 때라든가 샤워할 때는 빼놓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계속 차고 있으니까 여성이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오빠 그 발에 차고 있는 발찌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예. 내가 왕년에 건달 생활을 좀 했는데 그 아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나섰다가 처벌을 받았어. 그래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고 있는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탈북 여성이니까 긴가 하면서도 그 말을 믿었던 거죠. 이게 저런 얘기하면 오빠 정말 그 진짜 멋지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저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아마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자감독 장치 부착 명령이라는 법적 그 제도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가 요원들이 와서 자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행동 거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그 국가 요원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 저 탈북 여성이. 예,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렇죠. 저게 뭐냐 하니까 당연히 남편하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은 굉장히 놀라게 됐는 거죠.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보통 이렇게 탈북민들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아내분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남편 이름을 조회를 해봤. 세상에 짜르르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게 제목이 그래요. 특수 강제 추행, 특수 강도 강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징역 8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술 한 번 잘못 먹다가 뭐 폭행 신랑이가 커져서 이런 게 아니잖아. 성격이 충격을 받았겠죠. 자, 당연히 이 아내분은 당신 왜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당연히 추궁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사실을 나한테 알리지 않았냐고 추궁했더니 그 남편이 변명을 하지 않고 들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간 것뿐만 아니고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몰래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가출을 치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어이도 없고 너무나 황당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딱 들어도 사기 결혼 아닙니까? 보통 이제 속아서 결혼한 걸 통상적으로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이혼 사유 중에도 이 사기로 인한 혼인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사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봤었을 때도 이건 얘기를 하고 그래도 혼인을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중대한 사유를 당연하죠. 얘기를 안 해준 건 이건 기망이다, 사기다라고 해서 혼인 취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물러줄게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대신에 위자료는 800만 원에 그쳤는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 여성 입장이 다행인 게 그걸 속인 거 외에 다른 어떤 기망을 했다거나 뭐 혼인 기간에 폭력을 저질렀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또 다르잖아요. 혼인 취소는 혼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가족관계 기록부에 혼인을 했던 경력은 남는데 그래도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하니까 좀 낫죠. 예. 자, 승현님 진짜 이 탈북민인 이 여성분 얘기처럼 정말 이걸 뭐 이렇게 국내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자발찌다 뭐 성폭력 범죄자 뭐 이런 보도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걸 차고 있으면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혹은 뭐 저 통일부 이런 쪽에서는
탈북 여성 혹은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정보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저도 다문화 가족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국적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다문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일단 뭐 만나는 단계에서 자기야 발목 좀 보여줘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하 참 아무튼 좀 안타까운 황당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6개월 차,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야 할 신혼인데 요즘 김 씨 부부 사이에는 찬바람만 쌩쌩 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가 발견한 김 씨의 컴퓨터 속 사진 폴더 때문인데요. 사실 김 씨는 그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들과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사진을 보게 된 아내가 김 씨의 10년치 사진을 통째로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김 씨에게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집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잊은 지 오래인 전 여친 얘기를 자꾸 꺼내는 통에 오히려 전 여친 생각이 더 자주 난다는 김 씨. 이들 부부는 다시 깨를 볶는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을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하자면 전 여자친구에게 뭐가 됐든 이렇게 만약 계속 신경 쓰고 집착하는 아내인데 근데 이건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새 사람을 만났으면 그 과거는 좀 이렇게 지워야죠. 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사연입니다. 일단 이 김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만에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한창 좋을 시절에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를 볶는 신혼생활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들 닭살 커플이라고 놀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부가 최근부터 갑자기 냉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앞서 백다희 아나운서가 말했던 대로 아내가 김 씨 노트북에 있던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김 씨가 출장 가서 집을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아내가 그 김 씨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진첩을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 20대 초반 모습들이 나오니까 기분 좋게 넘겨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그 사이사이에 전 여친들과의 다정한 사진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는 참 그나마 예.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거를 참 다행으로 여겨야 되나 진짜? 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니 뭐 그 사모님이 뭐 보셨는데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니 없어요. 아 진짜? 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희 때는 그냥 종이 몇 장 찢으면 끝이었죠. 근데 저 요즘에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연애하고 이럴 때 SNS에도 심지어 다 올리잖아요. 예, 요즘 예. 교제하고 있는 중인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볼 때마다 이혼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예.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다정한 사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뭐 놀러 가서 찍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펜션도 가고 뭐 심지어 호텔 같은 데서 생일 파티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따로 무슨 뭐 서류첩을 만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쭉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찾아서 본 거라서 이 뭐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화나고 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만약에 이자연 기자가 그 남자친구의 전 애인 이런 사진을 나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왜 여자 후배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고. 아니 후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 불문하고. 진짜? 네. 우리 그럼 양 변호사님 믿고 그냥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남자 후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자친구가 그랬다라고 물어봐도 되죠, 어차피. 자, 아무튼 이 네. 기자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웃길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쿨한데요, 그럼? 아니, 얘가 나를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잖아요. 너무 방송용 같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믿을게요. 자, 그런데 김 씨 입장에선 그렇다고 쳐도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건데 어떻게 사진을 보다가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들을 아내가 남편에게 사전 고지 없이 다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본 아내가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여성 사진만 찍은 게 아니고 모든 사진을 통째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에게. 너 노트북에 전 여친 사진이 있더라. 화나서 지워버렸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당시 출장 중이던 남편이 전화를 듣고 아내한테 꼭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과는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서 노트북을 확인해 봤더니 웬걸 그 여성 사진만 지운 게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그 학창 시절 20대 사진 몽땅 통째로 지워버렸던 거예요. 다른 사진까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진을 통째로 지우냐.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정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또 아내가 뭐라 했냐면 네가 그걸 하나씩 다시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건 너무 싫다. 그리고 또 잘못했잖아. 애초에 그걸 저장해. 지워버리지. 라고 항의를 하니까 둘이 이제 티컥태컥 깨가 볶는 게 아니고 깨가 지금 쪼개지고 있네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티컥태컥. 아, 티격태격보다 좀 더 과하게 이제 충돌이 있어. 티컥태컥. 자, 김은경님. 우리 부부는 그런 사진 봐도 별 상관이 없던데, 되게 역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으신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멋대로 남의 사진들을 왜 다 지우냐? 아내가 잘못했다 동그라미. 어허, 그렇군요. 자, 애초에 전 여친 사진을 왜 갖고 있어? 아내가 기분 나쁠 만해. 남편 잘못이야, X. 자, 그럼 일단 우리 승희 의원님. 네네. 아니 뭐 통째로 지우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폴더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옛날에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그 남자의 사진은 내 남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발견했으면 저희 집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있는 대학교 때 사진 발생했으면 그냥 저 노트북 불태웠을 거예요. 뭘 또 이렇게 과격하셔? 아니 그걸 왜 갖고 있는지 그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 반장에서 다뤄야 될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팀장님도 짧게 좀. 예, 저는 여성분이 30%를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70%는 남편이 잘못한 거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사진은 결혼한 뒤에는 몽땅 없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 친구랑 찍었던 거 모조리 없앴습니다. 이거는 남자 기본인데 그걸 안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여성한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남성이 반성을 해야 되죠. 자기 관리를 못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은요? 글쎄 이 부부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전에 이성교제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물론이죠. 이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게 무슨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날짜를 보니까 나랑 사귀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일들 오히려 진짜 아까 그 우리 시청자 중에 한번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첫째는 노트북을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 번 다뤘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이게 안 봤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게 되면 자기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되니까 왜 그런 짓을 자초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그거를 남편의 소중한 추억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걸 왜 어떻게 지웁니까? 자, 양 변호사님, 선주님, 너는 겪어보질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라고 하셨어. 야, 자,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어떤 전 여자친구의 흔적만 지운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이건 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사진들 서버에 이거 백업도 2억 개씩 해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질까봐, 혹시 없어질까봐. 저의 소중한 추억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날려버렸다? 이거는 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딱 2대2로 팽팽하게 지금 맞선 상황이에요. 이 공간에서조차. 자, 그러면 뭐가 됐든 지금 신혼이에요, 거의. 화해해야죠. 예, 회복해야죠. 우리 김 씨가 막 고민했답니다. 그래, 그 사진 그렇게 나한테 특별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 살고 있는 내 부인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 지워버린 사진 정말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그 못 지운 거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지우는 것 내가 너무 크게 많이 지웠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모두 다 삭제한 거는 미안하다. 우리 노트북 업체에 가서 그 사진 복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뭐 포렌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잘 끝났으면 이걸 저희가 얘기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석 없이 그냥 전달해드리자면 예. 남편이 화해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제주도를 가자. 예. 그래서 제주도 뭐 갈 때 놀러 갈 때 또 맛집 이런 것도 다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거기 그 돈가스집 되게 맛있대. 제주 흑돼지 가지고 만드는 돈가스래. 아내가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왠지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너 거기 그 집 그 여자친구는 가서 너는 등심 돈가스 먹고 여자친구는 치즈롤 돈가스 먹었잖아. 너 가서 나랑 먹으면서 그 여자 생각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는 저는 남자친구가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 지인 중에도 지금 이런 분이 있어요, 팀장님.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부는 되게 쿨한 부부. 근데 이걸 그냥 서스럼 없이 물론 남편은 되게 난처해 하는데 아내분은 그걸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했지만 아내 마음을 10분 이해해가지고 돈가스? 기억이 나빠? 그럼 돈가스를 빼고 다른 맛집으로 하기로 해서 제주도를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올레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내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의견에 따라서 올레길을 갔는데 보통 올레길을 가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예. 사진을 찍는데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싹 변하면서 안 좋아진 거,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은 불안하잖아요. 왜 그래? 또 아내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네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이랑 구도가 똑같잖아. 사람만 바꿔가면서 사진 찍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는지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유명한 장소라서 구도가 딱 그렇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어찌라는 거냐라면서 남편도 슬슬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사연과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있다고 해도 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 지금 집에서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원고에다가 이런 질문 쓴 거예요? 나 참. 자, 이 기자. 자, 화해를 해도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팡 했어요. 네, 그 결혼 뒤에 처음 맞는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는 무사히 돌아왔고요. 이 아내 생일을 맞아서 요즘 좀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김 씨가 이번 기회에 아내 기분 제대로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역국도 끓였고요. 아내 건강을 위해서 아주 비싸고 좋은 가습기도 선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하고 아내를 기다렸는데 이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김 씨 선물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아닙니다. 김 씨 처음에는 아내가 드디어 마음이 풀렸구나, 감동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펑펑 울면서 또다시 전 여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여친 생일 사진 보니까 호텔에서 생일 파티 해줬던데 그땐 선물이 내가 분명히 봤어. 명품 반지였는데 나한테는 가습기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그 정도 해주는 사람이면 아내한테는 얼마나 잘해줄까 싶어서 결혼 뒤 첫 생일 내심 기대했는데 가습기라니 내 신세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참 승현이 어쩜 좋죠 이게. 결혼하고 첫 번째 가습기는 잘못했네요. 예.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예쁜 선물과 좀 좋은 선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서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전 여친이 나에게 비싼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답례로 비싼 선물을 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깊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 지금 너야. 너밖에 없어. 그리고 전 여친 정말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여친도 지금 있는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 자꾸 어딜 가더라도 너가 그 전 여친이랑 했던 행동들이 다정한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지금에 있는 부인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내 과거 사진을 통째로 지워버린 아내, 그 이후 시작된 전 여친에 대한 집착.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민인데, 이게 제가
무슨 이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뭐 부부간에 이런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해진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 팀장님 뭐가 됐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네, 참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은 남성분이 여성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야 되지만 설득을 해야 돼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지난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남편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방에 둘이서 있다는 거 사진 같은 건 없애야 되는데 왜 그거를 찍냐? 뭘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셔, 더 왜 불을 지르셔, 왜? 그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성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삭제를 했어야 아니, 되는데. 그냥 기름을 확 그냥. 아무튼 그걸 본인이 남자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득을 해서 여성분의 마음 풀어줘야 되는데, 선물할 때 가습기는 안 되고, 제가 조언 하나 할게요. 무슨 조언? 금팔찌를 하세요. 명품 가방은 안 됩니다. 왜? 금팔찌는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너 거야. 근데 가방은 좀 그렇고 금팔찌 선물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자발찌 얘기했는데 금팔찌 얘기하시면 어떡해. 자, 아무튼 자, 승현님.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만들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갔는 장소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 여친과 전혀 가지 않았던 장소.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나의 그 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추억을 만드세요. 추억을 만들면 그 추억이 머릿속에 쌓이면 과거는 잊혀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갔던 곳 가지 말고 새로운 곳, 아주 멋있는 곳, 해외로 나가셔가지고 자꾸 추억 쌓으시면, 물론 해외까지 갔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니까 다 불을 지르셔 이렇게. 자, 우리 양 변호사님 믿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글쎄, 일단 남자분이 시간을 걸린다는 굉장한 인내심을 스스로 각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뭐 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성격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였다라면 가습기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부부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었지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시간을 다른 부부보다 조금 더 깊고 신중하게 내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을 저 마음에 아파하고 어떻게 했을 때 풀어진다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하지만 소중하게 배워가는 시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도 뭐 본인 뭐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황이지만 조언해 주실 거 있어요? 글쎄요. 그냥 그 EX분의 뭐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좀 안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조금 마음 편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이요, 사진 지운 데 대해서 박지민님, 저거 가장 좋은 시절 사진인데 라고 하셨고요. 이라샤님, 하지만 열받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골라 지우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팅데이님, 첫 선물 가습기 하는 센스 없는 남자와 전 여친에 집착하는 여자, 평생 살아야 하는데 앞길이 깜깜하네요.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빨리 좀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어가죠. 자, 오늘 첫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어린아이가 골목에 세워진 큰 트랙터 앞에 서 있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남성이 트랙터 위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자 아이가 뛰어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운전자는 이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트랙터에 부딪혀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달립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요, 이 트랙터 밑에 깔렸던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를 목격한 한 남성은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트랙터 운전자도 와서 아이를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아이의 아빠도 나와 아이를 품에 안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트랙터의 차체가 높아서. 네, 맞습니다. 이 트랙터에 깔린 순간 골목에 있던 목격자들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모두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늘이 도운 건지 아이가 넘어진 곳이 트랙터 바퀴 딱 그 사이여서 이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아이는 살짝 재구나. 다친 것 외에는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색 SUV 차량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인데요. 견인차 운전사는 천천히 골목을 나와서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요. 내려서 견인하던 차에 올라탑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in my car. See what he's gonna do. Oh my God, he's going in my car. Busted. He has no reason to go in my car. 네, 이 남성 견인한 차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차 안에 있던 현금과 물건들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견인된 차의 차주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와, 어디서 보고 있어, 진짜. 이 차주 직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요? 주차장 맞은편이었는데요. 주차하면서도 이거 견인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정말로 본인 차가 끌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장면을 딱 목격해버린 거죠. 이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견인차 운전자는 한 달이 지난 뒤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저 뭐 드론으로 보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복권 판매점입니다. 한 남성이 긁는 복권 한 덩이를 집어 2장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남은 복권들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아래로 쓱 내립니다. 저 남성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저런 식으로 무려 복권 120장을 훔쳐서 저렇게 재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게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글쎄요. 하여튼 근데 복권 가게 주인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CCTV를 돌려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방에 복권 한 덩이를 넣는 모습이 딱 찍혀 있었던 거죠.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복권을 긁고 있었던 남성을 잡았습니다. 하필 또 긁고 있었군요. 네,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这个犯罪嫌疑人刘某啊，他是一个彩票迷，长期沉迷于彩票。这次他一共投了120张彩票，我们等他抓获时还有90张没有刮，他呀一共刮了30张。 자, 남성은 훔친 복권 30장을 긁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짐작하시죠? 당연히 긁은 것 중에 당첨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다니까. 아, 그러게요. 그거 그렇잖아요. 꽝이라니까. 네, 심지어 남성은 오랜 생활, 저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오랜 생활가를 겪는 동안 당첨 번호를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인생 역전 1억 천금을 꿈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복권 연구한다고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결국 저렇게 절도 혐의로 체포돼서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들리세요? 한 남성이 마이크 앞에 서서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꺾기 시작합니다. 들리시죠? 꺾는 소리. 이번에 손목 꺾고 발가락 꺾고 허리 꺾고 척추, 관절이랑 관절을 다 꺾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총 몇 번 소리가 났을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무려 46번. 46번을 꺾어서 관절 꺾기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꺾을 수 있는 관절이 저렇게 많다는 거 전 처음 알았는데 이전 기록이요. 40번이라고 합니다. 저 남성이 이전 기록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록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절을 꺾는 소리 사이에 3초 이상의 간격이 생기면 인정 안 합니다. 아니, 별 쓰잘데기 없는 게 다 있어, 아주 그냥. 이번에 기록 갈아치운 남성은 관절을 어떻게 꺾을지 순서까지 정하면서 한 달 동안 치밀하게 연습을 했고 근데 이걸 본 누리꾼들이 이렇게 나도 잘하는데 도전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거 관절 감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면서 또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나무 위에 얌전히 있는 판다의 엉덩이를 까마귀 한 마리가 마구 쪼고 있습니다. 그냥 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귀여운 판다의 엉덩이 털을 뽑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판다가 뒤를 확 돌면서 앞발로 까마귀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빨을 드러내고 인상을 아주 팍 쓰면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판다가 화내는 거 처음 봐요. 네, 화내는 판다의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무섭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까마귀 눈에도 그래 보였을까요? 까마귀는 판다를 무시한 채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입에는 판다 털이 한가득입니다. 아이고야. 이 판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이 까마귀 녀석 다시 또 판다에게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러곤 다시 또 좁니다. 판다도 포기했는지 이젠 더 쳐다보지도 않네요. 괴롭히면 더 진짜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모습을 목격한 관람객은 판다가 저렇게 화내고 인상 쓰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겼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황사 내일까지 심하다니까요.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고요.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